네, 오늘 제256차 화요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사무실을 성통만사,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사무실에서 오늘 처음으로 화요집회를 내부 보도자료 발표 형식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제형사재판소 ICC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국제형사재판소 아시아 지부는 한국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실 겁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심각한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설립된 것은 2002년 7월 1일에 출범했어요. 그 전에 1998년 7월 17일에 로마 규정이라고 해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이 채택되었고 그것이 효력이 발생된 것이 2002년 7월 1일입니다. 로마 규정이 발효한 2002년 7월 1일에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설립되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은 이와 유사한 국제형사재판소는 많이 설립됐었어요. 유고 재판소, 르완다 재판소, 캄보디아 재판소 이렇게 국제적으로 아주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때 특별재판소가 설치됐는데 ICC는 어떻게 다르냐? 이것은 항구적으로 일반적으로 하여간 중대한 국제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나라를 불문하고 다 처벌하는 나라예요. 유고재판소는 유고에서 일어났던 범죄만 했어요. 르완다는 르완다에서 일어난 거,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에서. 이거는 모든 중대한 국제범죄를 처벌하는 그런 형사법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ICC가 지금 본부가 헤이그에 있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데 ICC에서 방침을 지금 세우기를 여기만 세우는 건 부족하고 지부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지부를 어디다 설치하느냐? 동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렇게 4개 지역의 브랜치를 설립할 계획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달 말에 오늘이 4월 16일인데 4월 30일경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4개 지부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본에서 그 지부는 도쿄에다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ICC가 제안을 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나와 있지만 이게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외신 보도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건데 지금 국내 언론에서 이걸 지금 다루지도 않고 잘 모르겠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화요 집회를 빌어서 좀 알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지금 ICC 재판관이 있습니다. 재판관인데 도모코 아카네라는 사람이 일본 재판관, 국제 ICC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ICC 소장이 됐어요. ICC 소장이 되면서 차제에 그 ICC에서 아까 말한 듯이 세계 각국의 각 지역에 4개 지부를 설치하는데 아시아 지부는 도쿄에다 설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우리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지도국가가 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또 오래전부터 우리는 ICC에 검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ICC는 ICC 국제형사재판소라고 하지만 거기는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어요. 판사가 재판하는데 판사가 재판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자료를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도쿄에서 많이 파견해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ICC.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ICC 많이 도와주고 있었다. 또 이게 또 중요한데 우리가 ICC의 예산의 가장 큰 기여국이다. 그래서 일본 돈으로 30억 엔, 그러니까 미화 2천만 달러인가요? 지금 돈이 아니에요.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아마 ICC에서 가장 많이 재정적인 기여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가 아마 10년이 안 된다. 우리 실질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고 인적으로 운영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 또 소장까지 이제 일반 사람이 됐으니까 이 제스필 때는 지분은 도쿄 재팬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아직 국내에서 이게 관심이 없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이미 이 ICC의 초대 소장, 2대 소장을 한국 사람이 있어요. 송상현 소장이 이미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CC가 2002년 7월 1일부터 발족이 됐지만은 98년 로마 규정을 만들 때부터 ICC 설립될 때까지 한국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인적으로, 물적으로, 그리고 초대 2대 소장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또 2011년에 대한민국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해서 ICC에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CC 범죄는 그 ICC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느냐? 제노사이드, 대량학살, 워크라임스, 전쟁 범죄, 그 다음에 크라임스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바인더 범죄, 어그레션, 침략 범죄 이 4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2011년에 반인도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ICC가 이렇게 또 법률까지도 공출하고 있다. 또 이게 또 중요한데 세계 최악의 반인도 범죄를 저지르는 북한이 있다. 그 북한과 대치해서 장차 통일된 이걸 전환기정이라고 그래요.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전환기정인데 그 북한이 멸망을 하고 그 반인도 범죄 우리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걸 처벌하기 위한 유엔 사무소, 유엔 서울 사무소가 바로 글로벌 센터에 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5년 6월 23일에 서울에 성공적으로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 유엔 서울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할 때도 일본이 우리와 경쟁을 했어요. 일본에서 그 유엔 사무소는 도쿄에 설치된다. 근데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아니다. 무슨 북한 반응을 옵니까? 한국에 설치된다. 뿐만 아니라 이 국제적인 이런 많은 비행이 일어나는 데가 러시아, 중국, 북한, 중국도 못지 않다. 거기와 대한민국이 전적으로 마주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설치된다. 그래서 그게 유엔에서 받아들여졌어. 오케이. 그래서 서울에 온 겁니다. 이게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굉장히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6월 23일에 설치돼서 지금 잘 굴러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2016년 3월 3일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어요. 거기서 북한인권 기록 보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일의 비행을 낱낱이 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인프라가 있으니까 ICC의 아시아 지부도 마땅히 한국에 설치되고, 그래서 이 ICC의 목적이 뭐냐?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를 처벌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떤 얘기예요? 일본은 사실 식민지배였다. 전범국가였다. 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식민지배 피해자입니다. 그럼 피해기고 그래가지고 2차 대전에 막 심한 피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어요. 우리가 왜 피해가 돼야 됩니까? 우리가 분단이 돼가지고 21세기 마지막 분단으로서 가장 극명하게 인권상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희생은 우리 오롯이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런 나라에 ICC 아시아 지부를 설치하는 것이 이념상으로 들어온 거,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 맞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 지부는 국제형사재판소 아시아 브랜치는 한국에 설치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시급해요. 이달 말에 ICC에서 발표할 겁니다. 그럼 금년 말에 ICC 총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준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도되면 2026년부터 아시아 지부가 이제 운영이 된대요. 이런 말이야. 아시아 쪽에서 일어나는 반도 범죄를 ICC 바로 아시아에서 처벌하게 되는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국, 필리핀 여러 가지 여기서 국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그 메카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걸 강력히 주장을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특히 정쟁에 바쁜데 이러한 중대한 국익사항이 있으니까 국회도 지금 똘똘 뭉쳐가지고 여기 한 목소리를 내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그리고 법적인 것은 우리 회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왜 한국에 설치가 되어야만 하느냐는 그런 당위성으로서 국제 정치적인 환경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ICC가 1대 2대 소장이 송상현 우리 한국에서 배출했다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 이유보다도 더 ICC 분소가 지사가 일본보다는 한국이 더 마땅하다. 왜일까요? 그겁니다. 그것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과의 3자 관계 그리고 이 남쪽에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과의 3자 관계 이게 소위 말하는 신냉전이라는 기류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이 신냉전 기류의 맨 앞에 있는 프론티어, 전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비판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1번 주자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바로 김정은이란 말입니다. 그 김정은과 맨 전선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한국에 당연히 ICC 지사가 동북아 지사가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냐. 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당위성입니다. 지금 일본은 2차 세계 대전의 주범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범 국가에 자기들 물론 반성하고 자유시민 국가의 일원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당장의 그 대한민국보다도 그 사람들이 이 ICC 분소를 해야 할 당위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UN 서울 사무소가 우리 서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ICC 사무소도 우리 서울에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고 또 로지컬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김정은이는 이 신냉전이 아주 급격하게 발전이 되면 될수록 다시 말하면 신냉전의 대치 상태가 아주 강하면 강할수록 가장 미소 지을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이 이 크리미널 그 국제적인 그 모든 범죄를 쓰고 있는 그 김정은이를 ICC에서 심판하고 또 정죄를 하려면 바로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이 그 현재 그 한국의 ICC 분소가 만들어져야만 된다. 이런 당위성보다도 더 큰 당위성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돈을 일본이 더 낼 수가 있다. 또는 현직 소장이 일본 사람이다. 뭐 이것 가지고 주장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목숨을 건 그러한 국가입니다. 김일성과 목숨을 걸고 대치하고 있는 그 김일성 세력과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 ICC 재판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에 관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는 이번 선거가 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야당이 과거에 주장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유엔에 협조하고 그리고 세계 인권에 협조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ICC 분수가 온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세력으로 무장된 그 대한민국 야당도 아마 이 대목에 대해서만큼은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한국에 ICC 지사 분소가 온다는 것은 시타당하고 많은 세계 시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모 오봉석입니다.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서는 김태원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ICC를 가장 필요로 하는, 또 적용할 수 있는 상대는 현 시점에서 북한 정권을 끌어가는 김정은을 비롯해서 일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ICC는 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ICC의 취지에 가장 대상이 되는 적용될 수 있는 북한 정권의 그러한 무자비한 학살, 고문, 또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서 또 수많은 아사자 발생 이런 건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책임이 있고, 그런 것이 지금 탈북민들을 조사해서 상당한 기록이 축적되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상당한 북한 기록을 북한의 인권 상태를 기록하는 것은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당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외부의 시선과 외부의 그런 압박을 위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의 김정은뿐만 아니라 핵심을 이루는 주변 사람들이 결국은 이 형사재판소든 아니면 남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에 그런 범죄 기록이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기록되고 축적된다라고 한다면은 자기네들이 당할 수 있다,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봤을 때 북한의 그런 인권 침해를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고 또 상당한 범죄 효과를 범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ICC는 지금 여러 가지 국제 정치 역학 구도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유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ICC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말씀드린 바이기 때문에 지금 4월 10일 날 총선이 끝난 지가 이제 6일이 지났습니다. 총선의 결과는 아주 압도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은 자유민주당과 또 이렇게 범야권이 국회의 상당수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우리 북한 인권 활동이 상당히 좀 위축되지 않겠나, 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능이 법을 통해서 기반을 이룬다고 했을 때에 이왕이 만들어진 북한 인권법마저도 8년이 지나고 이제 9년차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 인권법이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사문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국회가 정말 우리 북한 인권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반과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상태로 계속 4년이 흘러갈지 어떤 중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는지는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 시민운동을 하기에 어려운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 북한 인권 시민운동은 정말 척박한 가운데서 시작이 됐고 이제 오림모나 한변이나 또 이런 활동은 이제 김태원 변호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은 우리의 그러한 이 운동은
멈추지 않고 계속 될 것이다,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기타 이제 세부적이고 또 구체적인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유튜브를 이렇게 좀 이렇게 편집하고 또 업로드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권 선생님, 민 선생님, 우리 재일 씨 또 감사드립니다. 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일 대한민국에서 22대 총선이 있었죠. 김정은이, 평양의 김정은이 뭐 이 총선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을 뭐 무자비하게 어쨌든 뭐 이렇게 보복하겠다는 걸 사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그날에 뭐 할까? 저 김정은이 뭘 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지? 하고 생각하겠는데 10일 날에 다음 날에 이제 북한에 보도가 나온 게 김정은이 그 김정일 근종대학이라고 그걸 이제 시찰했어요. 그러니까 평양시 그 내각에 있어요. 용성구역에. 근데 이제 뭐 군 정치 군 고위 장성들을 키워내는 이제 그런 교육기관이 군사 교육기관이에요. 여길 방문했는데 뭐 그 사진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뭐 서울 지도도 나오고 뭐 서울에도 지도도 자세히 보니까 뭐 서울이 그 현대적인 걸 사진 그대로 보이지 않고 화잡하게 뭐 이렇게 조형물 같은 걸로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아니 평양보다 더 멋있는 서울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없죠. 당연히 그 인민들 다 보는 사진인데 그렇게 허접한 뭐 서울을 보여주면서 이제 뭐 유사시 때 이렇게 뭐 우리 군인들이 이제 서울을 점령한다 이런 걸 이제 그 강조했겠죠. 김정은이가. 근데 이제 뭐 고작 이제 군사학교를 시찰했는데 이 학교를 시찰하고 자세히 본 게 제가 뭐가 제일 좀 웃긴다고 할까? 좀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북한 군인들 식당에 불고기 판들이 놓여 있었어요. 불고기판. 근데 이거는 북한 육사의 인민군대 병영실에 병실에 뭐 인민군대도 군사학교 다 그런 군사 병영실에 불고기판이 놓여 있은 거는 역사상 없은 거예요. 그런 불고기판은 어디 있냐면은 평양에서 뭐 지방에서도 간혹 있겠는데 제가 평양에서만 살았으니까 평양에서는 그런 이제 뭐 이제 그런 식탁에 불고기판을 보려면은 외야 식당에 나가서야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군인들에게 이제 불고기를 같이 가서 이제 뭐 대접했다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조선 TV 방송 TV에 나오더라고요. 조선중앙 TV에. 야, 그러니까 내가 웃기는 게 이게 한 나라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학교를 방문하는데 고작 불고기나 갖고 가서 근데 불고기는 여기 남한에서는 이거 노숙자들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잖아요. 이건 뭐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매일 먹으면 사실 그게 건강에 위험하니까 그 매일 먹으면 건강에 당연히 위험하지. 그래서 안 먹는 거지. 야, 내가 그걸 보면서 북한 군인들은 정말 김정은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구나. 얘는 평생 못 먹어보는 거를 김정은이 와야 먹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런 거. 이제 말했잖아요. 북한 군인 역사상 식당에 저런 불고기판이 없었고 평양에서도 외야 식당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풍경인데 이건 김정은이 한번 오니까 그런 풍경을 이제 접할 수 있으니까 결혼이 북한 군인들은 죽으나 사나 김정은께 충성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 이제 알 수 있는데 뭐냐면은 북한은 제가 뭐 28년 살았지만은 김정은이가 그 주인이고 사육되는 동물이라고 보면 돼요. 동물. 뭐 군인이든 뭐 민간인이든 학생이든 아녀자든 뭐 남녀노소든 어쨌든 그 북한 2천만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북한 영토 안에 있는 2천만 주민은 그 사육되는 동물이다. 김정은이 노예주가 사육시키는 동물이다. 먹여주고 일시키고 동물은 뭐 혁명이라는 게 없어요. 반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시키는 일 하다가 나이 되면 죽는 게 동물이에요. 그죠? 동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동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냥 동물이에요. 그냥 김정은이 주는
배급하고 불고기 먹고 그 충성이야 불고기 먹고 충성 없으면 불고기도 없고 배급도 뭐 평양시나 배급 있지 지방은 없고 그런데 이런 정말 21세기 지구상에 이런 지도자는 전무후무해. 이거 김정은이밖에 없어. 이런 지도자 아무리 뭐 푸틴이나 뭐 저기 시진핑이나 그 사회주의 독재를 해도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하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 어디 있어? 뭐 러시아 국민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뭐 중국 인민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 들었어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북한보다 이제 몇 배나 인구가 많아도 안 굶어 죽잖아요. 근데 이건 북한은 딱 정치, 경제, 사회 통째로 그냥 독재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경제라도 자본주의 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 몽땅 그냥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오는 그 체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굶어 죽는 나라, 저는 비참한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이거는 정말 국제재판소에 10번 가서 남을 일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북한 주민들을 사육시키기 때문에 뭐 사람이 동물 죽인다고 무슨 뭐 구치소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동물은 뭐 이제 동물이니까 북한 주민들이 동물이라는 거지. 동물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죽여도 거기는 뭐 그 나라 법에는 없어. 그건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세계에서만 이게 다칠 수 있고 외국 세계에서만 간섭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에서는 그 안에서는 100년이 가도 그거는 변화가 없다. 외부 세계에서 해야 되고 대한민국이 주축이 돼가서 우리 동포랑은 대한민국 주축이 돼가서 외부 세계에서 그래야 되고 오늘 이 주제 회의가 이것뿐 아니고 이제 향후 좀 총선 이후 대한민국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보수가 보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주제를 좀 담았는데 좀 오면서 좀 걱정해 보니까 총선 못할 정도로 참패 완전히 그냥 대참패지요 보수가 정말 이럴 수도 있는가 하는 이제 걱정이 들었는데. 정말 걱정해. 4년간 정말 이제 그 국회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들이 활개를 치겠구나. 세상만 물 만났다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이제 결연한 항쟁, 투사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뭐 국회는 항상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국내 문제는 맞서 싸우듯이 이 남북 문제는 하나 돼서 이렇게 김정은이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둘이 갈라져가지고 김정은이하고 대항해. 우리는 이거 좀 잘못됐어. 근데 이쪽은 지금 이거는 내가 남한에서 28년 살아보니까 진보의 장점은 그거예요. 조직력, 단결력, 결단력 뭐 이런 건 아주 진짜 그건 멋있어. 저 사람은 잘한다 그래야지. 그죠? 결집, 응집하고 믿고 나가고 죽으면 죽으라고 생각 맞받아 나가는 그 강인한 정신은 좋아. 보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다 몸살이요. 눈치 보고. 이게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그 강인한 정신으로 센 친북 세력들을 여기서 방북 이런 사람들이 같이 이제 세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약해. 지금 내가 보니까 22대는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22대는 조국당 비롯해서 민주당에도 그렇고 친북 세력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이 대략 어립 짐작을 봐도 한 10명이 활개를 칠 것 같아. 남북 문제 가지고. 완전히 김여정이가 말 한마디 하니까 법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그거 같이 완전히 활기차고 줄기차게 끌고 갈 거다. 대신 여기는 원동력이 없다. 떨어져 있다. 겨우 한 명 있다는 게 이제 탈북원 한 명이었고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그냥 내가 아는 지인인데 그 조선일보 군사전문 기자 유영원 그 기자가 이제 당선됐고 그 2명 정도 북한하고 안보하고 대북 문제 여기서 활약할 보수 의원들이 몇 명 있을까? 겨우 2-3명. 이거 다 왔습니다. 그런 2-3명 정도 그럼 편집할 거예요. 그 2-3명 정도가 하니까 너무나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상